하반기는 좀 안정이나 오히려 하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깨나 이 정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퍼펙트 스톰. 이 오면은 제 얘기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의외로 큰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좀 전세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반기는 좀 상승할 것 같고 하반기는 좀 안정이나 오히려 하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는 한번 도래하면 신규 계약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5억짜리 전세가 한 7억, 뭐 8억 뭐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 오르기가 쉽지 않다. 네, 이 상황에 지금 오른 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막 올랐어요. 거의 뭐 우리가 재작년 여름에 처음 법 만들 때 그때까지 대략 전세 시장이 이번 정부 출범하고 한 5, 6% 올랐어요, 서울이. 5, 6% 아파트가. 근데 그 다음에 15% 올랐어요. 그 재작년 여름에 네. 임대차법 네. 통과하고 한 15% 이상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오르는 게 또 15% 오른다. 이렇게 상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전세는 또 실수요에 가깝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오른 거에 대한 고점 부담도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신규 계약에 따라서 상승은 시키려고 하는 압력은 있다. 그 말은 오른 상태에서 조금은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니 올 여름에 이제 한번 도래하잖아요. 네. 그때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측면을 보통 부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공급도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풀리니까. 네, 똑같이 풀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천세대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는 한 50개 정도가 계속 거래됐는데, 계약갱신 청구하니까 5개로 됐잖아요. 5개로 되니까 이제 막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이제 내년쯤 되면은 다시 한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100개가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그럼 오르는 게 이제 그때쯤부터는 좀 이렇게 좀 멈추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세라는 게 이제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 대신 이제 내년 여름까지는 이 상태가 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단지별로 봐도 전세 매물이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입주 물량이 여태까지 막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전세값 상진율이 좀 둔화되고 쌓인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가격이 그만큼 오르면 원래 멈춰야 됩니다. 그 모든 자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올라갔다가 좀 멈추었다가 좀 소정받아 또 올라가고 너무 많이 오르면 항상 그런 조정이 필요한 거고 이게 뭐 하락 전환의 전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그 증상이 너무 짧은 기간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이렇게 갔다가 너무 오르면 항상 오버슈팅이라는 건 항상 나오거든요. 나 조금 멈췄다가 다시 또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든가 뭐 이런 형태를 그리겠죠.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지지부진하면서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 뭐 한 1, 2년 재작년 여름에 네. 임대차법 통과하고 나서의 극도의 혼란 상황은 어떻게든지 진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가격이라는 게 반영해 주는 거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 전세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수요는 주는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야, 그까지 올랐는데 내가 가격을 심하게 낮출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뭐 안정, 약간 네. 뭐 하락일지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폭등해서 위에서 이제 시간 보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가격 부담으로 이제 그렇죠. 뭐 좀 매물이 쌓이고 있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뭐 나타나고 있다. 추세적인 예, 흐름은 예, 예. 아니고. 올해부터 또 좀 강화되는 게 DSR 규제가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먼저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르더라도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제 지금 여쭤보시는 게 올해 부동산 시장. 금리 올린 시점에 집값이 떨어진 적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나타나는 적은 없다. 한 뭐 몇 년 지나서 난 적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 정도고. 그럼 적어도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하느니 올해 한 금리를 한 3번 올린다 하더라도 네. 75bp 정도면은 2%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담대가 한 4%, 5% 정도 나오고 정도인데 있어요. 거기에 1, 2%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어디만큼 커질 것이냐. 다 던질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느니 5%로 올린다. 네. 지금 1%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충격받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거시기물이 워낙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DSR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추가로 되더라도 네. 뭐 실수요자 살리는 구멍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큰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좀 약하다. DSR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것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선다. 그런 힘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DSR이라는 게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타격이 거의 있죠. 뭐 네. 대포알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면 사실 집을 계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정부 주장대로 낮춰도 상관이 없지만은 적어도 분양 청약 같은 것들은 시세보다 굉장히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값이 떨어지더라도 금융 건전성을 뭐 해칠 우려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분양받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은 뭐 LTV나 DSR 이런 것들도 좀 넓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한참 뜨거운 게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어요. 1주택자는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됐고 좀 완화하는 게. 그래서 다주택자도 어쨌든 보면 둘 다 뭐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앞서 약간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그럼 다주택자가 어쨌든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 완화가 되면. 지금 중과유예가 어느 중과까지 가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정확히는 중중과 상태입니다. 네. 이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중과 한번 시켰고 또 한번 중중과를 네. 했거든요. 중중과에서 중과까지 간다. 이런 물량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자, 중중과 간 게 그냥 완전 과거로 돌아간다. 그런 물량 많이 나올 겁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거에도 이제 2년 한시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있었어요. 근데 2년 한시적으로 했을 때 한 1년, 2년을 또 연장을 했어요. 집을 사고 파는 거는 그렇게 막 뭐 주식 던지듯이 막 사고 단기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죠. 네. 6개월 만에 집을 판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야지 6개월 만에 나오는 거지. 내가 보기엔 대선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물량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안정화 효과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중과를 중과해봐야 이 사람들 80%에서 뭐 한 50% 떨어지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반응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1, 2년도 한시적인 거는 좀 약간 제한적이다 영향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더 길어야 된다. 보통 과거에 나왔을 때 한 2년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2, 3년, 3, 4년 지나면은 입주 물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양도세를 좀 묶어놓거나 풀어놓으면은 그때까지 시간을 버는 동안 양도세 인하로 인한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주가 되면은 양도세 힘이 없어도 입주에 따른 하방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년, 2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입주 물량에서의 가격이 좀 안정화 기반이 닦일 때까지는 하겠다. 대강 그런 목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내 한복판에는 그럴듯한 새로운 주택, 신축 주택이 부족해서 올랐잖아요. 그럼 신축 주택 개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실제 우리가 한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2008년 1월에 네. 잠실 1단지 뭐 3단지 입주한 게 있습니다. 2만 세대 입주했어요. 네, 네. 그 지역 강남까지 가격이 초토화됐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그 지역만 초토화됩니다. 그럼 공급 물량, 입주 공급 물량. 입주하니까. 예, 그 다음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헬리오시티인가? 네. 그냥 10,000개 좀 더 왔는데 그 지역이 주변이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각 권역별로 10,000개씩 계속 터뜨려주면은 집값이 확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00개가 많은 거냐? 서울 시내가 물량이 1년에 7만에서 한 12만까지 갔거든요. 네. 많을 때는. 근데 10만 미만이에요, 보통. 거의 대부분이 그게 이제 반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거든요. 그게 그래 많은 물량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은 10,000개씩 매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그 주변 시장을 상당 기간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론자는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몇 세대 안 늘어나니까 네. 뭐 멸시를 따져보면은 실제 뭐 10,000개가 있다가 11,000개, 12,000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근데 실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니까 가격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 비판은 이제 야 1,000개 있다가 1,200개 되는데 뭐 안정 효과가 있겠냐. 그냥 나타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입주 시점에는 사실 전세 물량이 또 확 느니까 어쨌든 집주인이 있어도 집이 네. 세를 내놓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 전세나 전세값이 떨어지고. 뭐 역전세나 됐다가 또 전세나 연결되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은 낮은 가격에도 전세가 유지될 수가 있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정말 키포인트는 공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기 상황에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해요. 야, 지금부터 스톱. 당신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스톱. 1년간 좀 사지 마라. 이런 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건 항상 이제 공급 대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민간 재건축 시장을 또 활성화하면 또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당연히 오르죠. 네. 그리고 좋은 거는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격을 한번 생각해봐요. 핸드폰 이 가격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거의 한 1, 20만 원 하다가 지금 한 뭐 200만 원까지 네. 가잖아요. 성능이 좋아진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집도 제일 좋은 것들은 계속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공급을 안 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폭등합니다. 지금도 약간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안 지을 거냐. 그럼 나중에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오를 텐데 아주 비겁한 정치 논리가 내 임기 때만 안 오르면 돼요. 다음 사람 임기는 올라도 상관없어. 그게 제일 비겁한 거는 제가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에 김현미 장관하고 부총리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네. 원래 예산 다루는 부서가 힘이 센데 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강남 GBC 수십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 수십만 명의 고용 효과.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런 걸 해서 고용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김현미 장관께서는 야 그거 늘리면은 집값 오른다. 그래서 일단 연기시켜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 오르기 때문에 너 고용 늘리는 걸 못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나라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집값이 조금 오르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고용이나 산업은 계속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산업 발전은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집값에 대해서는 아주 단견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임기 때 집값이 안 올라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도 지금은 다수도 개별 호재는 없지만 근데 네. 4, 5년 지나면 골마 터져서 더 오를 겁니다. 서울시가 최근 10년 동안 계속 인허가를 못하게 하니까 신축 아파트가 폭등하니까 나머지가 따라붙는 형태고 그러면 계속 신축을 좀 늘렸으면 이만큼 상승은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정책 담당자라 그러면은 책임자라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후배들 여러분들 자손들을 봐서는 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뭐 수십만 명을 파급시키는 고용 효과가 큰 사업 이렇게 하면 주변 집값 오를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임대주택 공급하고 이런 거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고용해서 청년들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단기 네.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투자 판단이 이제 어려운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저는 뭐 그 무리한 대출이 아니면은 대도시다. 그럼 언제든지 사도 된다고 봅니다. 뭐 대공황 때 물렸을 때 한 20년 지나니까 뭐 실질 가격으로 제자리 찾아갔거든요. 그 말은 한 10년 지나면 제자리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명목 가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자기가 살 집이고 대출 부담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도 되고. 근데 이제 뭐 항상 저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인데 저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점이니까 접근하셔도 되지만은 구축 같은 건 지금 들어가기에는 대출 끼고 들어가기에 조금 리스키한 시기 같습니다. 거의 목이나 코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는데 이게 또 무릎까지 조정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금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조정받더라도 제가 보기엔 어깨나 이 정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생각하듯이 배, 뭐 무릎까지 조정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 뭐 조정을 올 수도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닐 테니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자, 근데 나쁘지 않다. 뭐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하신 바처럼 퍼펙트 스톰 네. 이 오면은 제 얘기는 다 틀립니다. 네. 퍼펙트 스톰이 오면 뭐 실업률이 한 10% 넘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망가진 거니까 집값은 의외로 큰 충격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막으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부총리나 그런 네.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오늘 교수님과 이제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